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언에 무역 전쟁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68% 하락한 24,608.9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1.33% 내린 2,677.67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7% 떨어진 7,180.5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소비 증가율은 전달보다 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2% 증가에 부합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가격 지수는 1월에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1월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1.7% 올랐습니다. 이는 석 달째 같은 수치이며 지난해 2월 2.2% 이후 연준 목표치가 계속해서 미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지수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화랑세를 보였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전월 59.1에서 60.8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4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예상 집계치는 58.5였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1% 하락한 $60 9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이 연 이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전날비 에너지정보청은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30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만 배럴 증가를 내다본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 있는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미국 뉴욕 증시는 장중에 내림세로 전환이 되면서 3대 지수가 또다시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 우려를 완화하는 발언을 했지만 증시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전해드리죠.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 속에서 2,42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1.1% 빠졌고 코스닥은 2% 가까이나 조정을 받았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857포인트가 지난 거래일 마지막 종가였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움직일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3월 2일 금요일입니다.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준입니다. 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물가 상승 우려를 완화하는 발언을 했지만 오늘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또다시 1%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미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좀 봐주십시오. 네네. 몇 가지 생각할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고 현재 상황들을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우 쪽에서 김학균 연구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최근에 한 3, 4년 동안 금융시장에서는 기존의 정상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럼 무엇이냐면 보통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방향성을 달리합니다. 안전자산이 강할 때는 위험자산이 약하고요. 위험자산이 강할 때는 안전자산이 약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4, 5년, 작년까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모두 함께 강한 흐름들을 미국 기준으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8년도 이후, 그다음에 리만 사태 이후, 그다음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했던 2010년 이후에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도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채권과 위험자산인 주식이 같이 강세를 보여주는 지난 7, 8년간의 7년 정도의 흐름이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흐름들이 일반적으로 없었는데, 그래서 그 해석은 이겁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리 상황들은 꾸준히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좋은 건데 이 상황에서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이 올랐다라는 것은 빨리 금리를 내린 것도 있습니다만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돈이 넘쳐났기 때문에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었으니 주식시장으로도 가고 채권시장으로도 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의 전통과는 다르게 금리가 보통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안전자산인 채권은 안 좋아지고 위험자산인 주식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까지도 좋아지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과거하고는 다르니까 비전통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긴축을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미국이 시작했고 하반기부터는 유럽도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긴축을 시작하면 양시장 모두 나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오늘도 이제 몇 가지 미국의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경기 회복은 아주 뚜렷하고요. 그것도 미국을 중심으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세금 인하 효과나 이런 것들이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과연 이 전망이 맞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있어요. 절대금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가 인상이 되면 채권시장이고 이쪽 양쪽 시장 다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만 현재처럼 이제 아예 바닥의 금리에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선 유동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양시장이 모두 좋아졌다라는 건 인정이 되는데 그 전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급하게 금리를 내렸거든요. 급하게 금리를 아주 파격적으로 내렸고 그 금리 내리고 나서도 안 되니까 양적 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나서 금리가 낮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장이 좋았죠. 채권은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었고 낮은 상태로 유지했기 때문에 좋았고 주식시장은 낮은 금리라서 레버리지 차입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좋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절대금리치가 빨리 낮아졌다라는 것에 대한 항상 염두는 해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동안의 강세장에 있어서는요. 근데 지금 여기서 유동성이 좀 줄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전망이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양시장이 같이 나빠질 것이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뭐냐면 금리가 일정 수준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여기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했던 것처럼 대세가 아무리 그 경기가 좋아져도 대세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고,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간 다음에 경기가 상승해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꺾인다.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는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니라고 이렇게 좀 제껴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연속 하락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심리입니다. 첫 번째 심리고, 또 하나는 또 이슈죠. 두 번째는 이슈예요. 심리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일단 파월 의장이 그 증언을 했잖아요. 증언을 하기 전에 이미 그 기자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할지 서면으로 다 브리핑이 갔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땐 괜찮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 미국 주식시장 괜찮다가 증언을 하는 그 시간 이후로 갑자기 뚝 떨어졌거든요. 하락폭이 그 1시간, 2시간 만에 쫙 다 떨어졌고, 오늘 뭐 추가로 떨어지는 이틀간 양상을 또 추가로 보여주었는데, 그날 첫날 떨어진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경기가 너무 좋고, 자기들이 예상하는 연준의 예상 타겟팅하는 물가 상승률이 있어요. 바로 2%인데요. 2% 될 것 같아요. 라고 증언을 한 거죠. 경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임금 인플레이션도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앞서 잠깐 연율로 따져봤습니다. 한 1.7% 정도 되는데 그냥 2%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의 스탠스를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톤의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시장이 어떻게 봤나요, 이거를? 시장이 해석을 조금 세게 했습니다. 원래 문학 작품도 그런데 이 금융시장에서도 좀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3번이 아니고 4번 금리 인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 폭락을 했고, 그 기운이 어저께까지 이어지는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워낙 경기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 해석이 맞으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3번이 아니고 4번 금리를 올리려면 내년이면 1%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1%. 그러면 실물 금리는 그것을 반영하면서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주식시장에 빠져서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 금리는 오히려 파월 의장 얘기하고 살짝 올랐던 금리가 아주 많이 빠졌고, 이번에는 10년물 금리보다는 미국채 2년물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더 많이 빠져 있어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면.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4번 금리 인상 반영이라고 한다면 금리가 이렇게까지 빠지면 안 됩니다. 좀 덜 빠지고 살짝 내려온 다음에 다시 세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긴 합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시중 실세 금리의 하락폭이 조금 크다. 그래서 4번이라는 건 역시 시장의 해석이지, 아직까지는 3번의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시장은 놀란 거예요. 시장은 4번? 4번 어떻게 견디지? 이렇게 놀란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시장 심리를 약화시키면서 이런 연속적인 하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즉, 해석이 좀 강했고 이것이 연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럼 오늘 하락은 또 뭐냐? 오늘 하락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발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틀 빠진 것은 심리이고 오늘 빠진 것은 이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부합하는 해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25% 관세 물리겠다라고 했어요.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 물리고, 뭐 알루미늄 10% 정도 관세를 물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 중에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자기 말한 대로 세상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군사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군사력으로 기축통화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기축통화라는 것 뒤에는 뭐가 있나요? 군사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봐주는 거죠. 다른 국가들이. 나 때릴까 봐 겁나는 거죠. 지금 실제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고, 화력도 가장 세고, 실전 경험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많이 이렇게 군사력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도 미국하고 경쟁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 기축을 인정하는 상황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믿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쪽에서 칼을 갈겠죠.
예. 어디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될까요? 중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제 양회가 시작이 되고 시진핑 1인 천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중국이. 그렇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대항력도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실물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중국이 그냥 가만 다 이 제재를 오케이, 그냥 25% 다 줄게,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좀 시장 하락이 이어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 기준이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과연 좋을까요? 철강, 알루미늄, 거기다가 이제 플라스틱, 소위 말하는 화학 소재까지 관세가 많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이건 다 재료입니다, 재료인데, 미국 재료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걸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제조업체 입장, 미국 안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은 어떻게 되죠? 모든 가격들이 제조 가격 단가가, 원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마지막 소비재 가격도 다 올라가게 되죠. 과연 이것이 미국 경제 활성화에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임금 인상이 따라주면 될 겁니다. 근데 임금 인상이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완전 고용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 못 따라온다는 건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물론 산업혁명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이것들이 미국 경쟁력에 반드시 좋을 것이냐. 거기에다가 중국이 다른 그 보복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우려감들이 오늘 시장에서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건 좀 미국의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여력도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하고는 좀 다른데, 한국은 이미 심리적으로 좀 깨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하루 쉬는 동안에 미국이 연속으로 이틀 하락해서 오늘은 상당히 충격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양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중국 양해를 앞두고 중국 증시는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두면 좋겠습니까? 이미 다 내용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헌안 통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이죠. 3일 정협, 5일 전인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핵심적인 것들은 그동안 주석과 부주석은 임기를 2번까지만 할 수 있고 더 이상은 못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죠. 이 헌법을 깨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지금 현재까지로는 깨질 것이다. 79조의 이 헌법이 깨질 것이고 개헌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진핑이 이제 10년이 아니라 더 많이 집권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뒷선으로 물러났던 시진핑의 오른팔이었던 중앙기율위원장이었던 왕岐산이 부주석으로 복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이 보이는데, 시진핑이 여기까지 온 건 뭐예요? 핵심은 저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발전을 하면서 중국의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심했었는데, 이 부정부패를 단칼에 도려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민들의 지지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이것까지 통과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국판 빅브라더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앙기율 모임이 더 강력한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 감찰권이 훨씬 더 강화되는 국가감찰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1인 천하가 되죠. 한국도 이런 독재 시대를 많이 겪었죠. 박정희 시대라든가 전두환 시대에 국가보안 분야 이런 데 굉장히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근에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던 바인데요. 중국도 이렇게 중앙에서의 감찰권이 강화되면서 1인 천하가 더욱더 강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반대로 사회 내부적으로는 그런 일종의 어떤 독재적인 상황들이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더불어서 대외적으로는 발언권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앞서 잠깐 언급이 드렸듯이 미국과의 그런 경쟁에 있어서도 더 강화된 발언을 해주면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지금 당분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저렇게 강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미국 시장에도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뭐 한국은 워낙 밸류에이션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한번 얻어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얻어맞을까 하는 의문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심리가 깨졌기 때문에 심리를 추스리는 시간까지는 좀 어려운 기관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이 늘면서 순이익이 1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6년 만에 최고치 기록이라고 하고요. 금감원은 올해도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경우에 은행의 수익성 개선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주 투자가 오를까라는 생각을 할 것도 같은데 금리 상승기잖아요. 네. 예,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항상 은행주죠. 예, 은행주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은행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포커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장의 조정기에는 담아볼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쪽으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나왔던 뉴스와 함께 좀 점검을 해본다고 한다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2017년도 작년에 11조 원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8조 원이 늘었습니다. 예. 상당히 엄청난 숫자죠. 거의 3분의 2 이상을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사를 잘했다는 대표적인 상황들이고요. 2011년도 이후 최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면으로 이게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자 이익이 37조 원을 예상을 하도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또한 8.5% 증가를 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통 님이라고 얘기하죠. 순이자 마진님. 네. 어떤 네. 존칭이 아니라 net interest margin. 네, 괜찮았나요, 발음? 네. 이쪽에 대해서 순이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예대 마진에 대한 기반으로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님이라는 NIM과 관련된 수치가 미국의 상업은행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측면으로 봤었을 때 예대 마진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미국과의 수준에 절반 정도밖에 못 된다는 것은 약간 좀 아쉽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대손 비용이 많이 축소가 되기 시작했죠. 대손 비용이 한 43%가 감소했다는 쪽으로 작년에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부실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미리 싸놓는 금액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조선 해운업이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손 비용에 대해서 일단 부담이 많이 좀 줄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은행 관련돼서 총 자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4% 늘었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기업 대출이 53%가 증가가 됐고 가계 대출은 7% 증가가 됐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당연히 가계 대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7%가 늘었네요. 거기다가 그러면 가계 대출을 못 늘리는 만큼 다른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 대출 쪽이겠죠. 특히 중소기업 관련된 대출이 상당히 늘면서 50% 이상 늘었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정책적인 드라이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만큼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어떤 기업 대출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들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부실채권 비율이라고 하죠. 예. 특히 자산 건전성 지표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은 한 1.18%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0.24%포인트 개선됐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일단 어떤 예대 마진 즉 금리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부실 관련된 징후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쪽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속도가 관건이겠죠. 금리가 여기서 금리가 상승세가 빨라진다고 한다면 예대 마진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부실 관련된 쪽도 지표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쪽은 반대적인 그늘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보여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들과 관련해서 예대 마진이 확대되는 만큼 부실 쪽보다는 그래도 순이익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잘 나타났다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은행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조정 시에 계속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이 맞겠다라는 쪽에 대한 증거들이 이번에 속속 들여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은행주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좀 정체가 된 모습들, 시장과 같이 이어지는 변화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런 실물 경제와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수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팁을 더 드린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 은행보다 지방은행주들 이쪽에 대해서 실적 대비 괴리감이 상당히 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한 3월달 이후 아니면 시장의 안정을 찾는 기간의 이후 측면에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방은행주에 대한 탄력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여건들은 마련되어 있다라는 쪽도 같이 염두를 해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는 지난해 은행들의 이자 순이익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거였고 앞으로 은행주의 흐름 어떨지를 질문해 드렸는데요. 시장 조정기의 은행주 비중 확대가 답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면세점 업계가 연이은 악재에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인데 오너 구속을 피하지 못한 롯데 역시 롯데 면세점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요. 더불어서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도 또 인천공항에서 도미노 철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장님? 네, 일단 가장 큰 타격이 롯데 면세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롯데 면세점은 이제 롯데쇼핑 관련돼서 이제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관세청이 이제 특허공과 관련돼서 이 관련된 총수에 대한 여러 가지 로비나 이런 압박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롯데 면세점 관련된 특히 월드타워점이죠. 예. 이제 특허를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일단 심사 도마에 다시 올랐다는 부분들이 약간 이제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일단 이제 터미널 1과 터미널 2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예, 너무 자신있게 대답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예. 가봐야 되겠죠 저희들도. 예,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관련해서 터미널 1 관련된 쪽은 이제 철수를 결정을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연간 적자가 2천억 이상 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여타 업체들, 이제 지금 이제 신세계나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관광객 수 감소와 터미널 2로 이제 분산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임대료를 차별화되게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천공항 쪽에서는 일괄 인하 쪽으로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체 간의 마찰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터미널이 나눠졌고 유동 인구에 따라서 당연히 지금 이제 인하 입점 수수료 같은 경우도 인하가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면세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지금 관점 쪽에서 관광객이 작년에 별로 중국 관광객 중심으로 많이 안 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려움은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여행 성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이에 따라서 변화의 흐름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위안화가 강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강세는 반대로 보게 되면 중국의 구매력을 올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입국자 수가 줄어도 어떤 구매력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변화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씀씀이가 늘어난 만큼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더 지금부터 이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1월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배경이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면세점이나 태국과 일본의 시내 면세점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와는 좀 다르게 그쪽은 여전히 중국인들이 많이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변화가 뚜렷이 이어졌을 걸로 지금 추정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전반적인 면세점들이 다 안 좋다 보니까 주가도 정체를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좀 차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는데 일단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에 대한 여행 성수기에서 변화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쪽으로 약간 유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으로는 긍정적이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변화를 확인하고는 충분히 다시 주가나 실적들이 변화될 요인들이 있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아직 기대 요인들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수치만 확인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변화들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미국 증시가 1%대 조정을 받았고 오늘장도 하락이었습니다. 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할 것이다라는 신호가 나온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었고 오늘은 또 트럼프발 악재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국내 증시 3월에도 변동성이 클 거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부장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2월 초였죠. 예. 또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은 건 딱 2월 한 달 내내 동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니까 조심하자. 거기다 포트폴리오는 축소해야 된다. 예. 압축해야 된다. 이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 결과는 같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런 시장을 견디는 게 제일 중요하지. 견딘 다음엔 항상 다시 새로운 기회가 또 나옵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일련화의 과정 쪽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시장이 하락을 해서 변동성이 터지면서 하락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V자 반등이 아니라 어떤 어느 정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저점을 타진하고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았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언급을 좀 드린 거였고 거기다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 특히 이번에 쉬는 동안에 나왔던 미국 시장의 지표들을 잠깐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네. 대표적으로 물가 관련된 1월달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하죠. 연준이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쪽은 그래도 그렇게 큰 부정적인 모습들은 아닙니다. 0.2% 전월 대비 증가 그리고 전년 대비 1.7% 증가. 연준의 목표치가 한 2% 정도라고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제조업 지표 2월달에 60.8을 기록했는데 이 PMI 지수가 60대가 넘어선 거는 저도 참 오랜만에 봅니다. 13년 내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실물 경기 좋다는 거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나왔던 트럼프가 얘기했던 이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서 각각 25% 10%대 관세를 부과하겠다. 참 타이밍도 좀 더럽네요. 네, 이런 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트럼프가 약간 경제를 모른다는 쪽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이제 무역 전쟁과 관련된 쪽에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특히 무역 전쟁에는 항상 승자가 없습니다. 한쪽에서 들고 나오게 되면 또 한쪽에서 또 들고 나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승자가 없다는 점과 함께 가장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큰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는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미국 시장 내수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인데 그러면 물가 지표에 대한 압력들밖에 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격에서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큰데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큰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얘기라고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3월달도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 여전히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염두를 해두고 네. 기존 2월달에 말씀드렸던 얘기들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될 부분들은 여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떤 미국 시장의 상승분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나마 덜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지난 저점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킴을 확인하느냐라는 부분들이 3월 초에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시장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돼서 중요한 몇 가지 단서만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과거의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실적만 챙기겠다. 실적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계속 강조를 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끝나게 되면은 실적만 많이 체크를 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쪽은 그러면 IT주겠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물 경기에 관련된 영향 쪽에서 봤었을 때 실물 경기가 이제 좋다란 쪽으로 어느 정도 안심권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확인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겠죠. 인플레이션은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을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산업 소재 대표적인 이제 정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소재 관련된 쪽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주 중심의 금융주들 이런 쪽은 인플레이션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맞춰가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계속 압축을 하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두 손 부르짖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끌어올렸던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이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3월에는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답일까요? 주식 비중을?
네, 일단 가장 안 좋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신용을 쓴다, 예. 담보대출을 쓴다, 미수는 이제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레버리지를 키웠던 매매들은 2월 달에 충격을 보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를 당연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여기다가 지금 신용 매매 같은 경우는 시장이 흔들릴 때 당연히 하루 이틀만 흔들려도 주가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타격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쪽은 계속 강조를 드렸고, 예. 아마 변동성이 올해 내내 예측하건대 변동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 해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의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레버리지 키우는 매매는 절대 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쪽으로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적어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쪽으로 봤었을 때 적어도 현금 비중이 30%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특히 현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대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데 흔들릴 때마다 어느 종목 어느 업종을 사야겠다는 관점들이 분명한 만큼 그에 따라서 어떤 가격 메리트가 충분했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현금 비중,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적어도 50에서 70% 정도의 쪽의 주식 비중을 쪽으로 일단 지금 같은 변동성 확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들을 견디자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고요.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선제 트레이더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그 전일 거래일 때 312지수까지 와서 지속적으로 혼조 양세 띄고 있는 구간들인데요. 지금 이 지지력들 지켜줌으로써 우선은 시가가 312지수 이상에서 지지력을 확보하고 시작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312지수 이상에서 시작이 된다면 312지수 지지력을 그대로 확보하고 오늘은 눌림 매수 전략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지력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312지수 아래서, 이 추세선 아래서 시작이 된다면 우선은 저가를 낮추는 걸 확인한 다음에 반대로 노리는 게 좋겠다. 중요한 거는 시가가 이 추세선 아래서 시작돼서 저항을 받아내는지 아니면 이 위에서 시작돼서 지지를 받아내는지 우선 그거 먼저 확인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315지수들 굉장히 저항점들은 강해 보입니다. 우선은 아직 경고일지 아닐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구간들 지지력 먼저 확보를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가로 저항점에서 많이 혼조세를 띄었던 구간들은 여전히 혼조세를 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은 지지력 확보를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지력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아래 저가를 더 낮춘 이후에 눌림 매수, 그 다음에 목표를 312지수로 잡을 거고요. 그 위에서 시작이 된다면 짧은 손절에 312지수 지지력에 315, 그 다음에 이틀을 잡고 끌고 가는 전략들 실행을 보일 생각이고, 그렇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상품별로 구체적인 투자 수치까지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전일 그 국내 선물 시장이 쉬어서 저희도 우선은 좀 쉬었었는데요. 우선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매수 쪽 반등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거는 이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비하자. 그래서 90지수, 그 다음에 90.40대 지수들 지속적으로 90.80대까지 여전히 고가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돌파 이후에 돌파 뚫기 전에 조정, 그 다음에 돌파 이후에 또 다시 조정. 그래서 아마 달러 인덱스에 어제 새벽에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됐던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눌림이 별로 안 주고 갔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전 고점의 지지력도 오늘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 우선은 반등 눌림에서 얘네들이 매수이기 때문에 반등 매도 이제 눌림 매수 전략을 한번 봐봐야겠죠. 하지만 우선은 지금 얘네들은 조정이 아직은 좀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반등 매도 전략들이 전반적으로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뭐 이렇게 봅니다. 유로 달러 보겠습니다. 우선은 보합권 매매라고 우선은 인정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흐름들 아시아 유럽장 미장 섹션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노려야 된다. 우선은 추세를 뗐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조정과 그 다음에 저항들 쭉쭉 좀 복잡한 그림이 될 듯 보입니다. 우선은 오늘 예상 저항들 12300 우선은 얘네들 반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예상 저항은 1.2300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2200 한마디로 이 구간들 반등 매수는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얘네들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서 매도를 대기하고 얘네들이 중간에 눌리기 시작을 하면 이 구간에서는 박스권 매매 그래서 오늘은 보합권 매매 전략을 그대로 펼치시고요. 저항점들 1.2300 확인되기 전에 눌림 매수 전략 그 다음에 확인이 다 되고 나서 다시 얘네들이 아시아 유럽장 섹션에서 밀리기 시작한다. 얘네들은 반등 매도 전략 하는 뭐 전체 큰 틀은 보합권 매매를 유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저희 지속적으로 매도를 끌고 왔다. 그 다음에 전전일 거래일까지 반등 62.80까지를 노리고 마감을 지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눌림에 그 다음에 반등 62.40부터 62.20까지 매수 전략의 추가적인 눌림들 참아냈고요. 얘네들 62.80까지 마감을 짓고 저희는 어제 좀 쉬었습니다. 추가적인 하방의 여력들 굉장히 크게 왔었고요. 그 다음에 61.50대는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저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도 눌림 매수 전략과 반등 매도 전략이 섹션별로 다르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널 상단부까지의 움직임들 보여왔기 때문에 이 구간 채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싸울 가능성이 높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면 얘네들은 이 구간을 시도해서 여기까지를 확인해보는 62달러 저항을 그대로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우선 추세 하단부인 60.60부터 70대 예상 지지력들 놓고 싸우셔야 되겠다. 한마디로 지지력은 62.60을 예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면 걔네들은 62달러까지 열고 대응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 위에 그 다음에 더 매도세가 커졌었죠. 자, 파월장 연설 자체가 굉장히 매파적이었고 그게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되돌림이 있었죠. 자, 유로 달러와 똑같습니다. 오늘 이 구간들 저항을 두고 이 추세선 저항을 예상을 두고 5차 구간까지 예상 저항을 1330 지수에 두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350 지수. 죄송합니다. 1315 지수인데 제가 착각했나 본다. 1315 지수에 두고 이 구간 지지력에 이 구간 예상 저항을 두고 위아래 매매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새벽녘에 반등한 아이들이 얘네들 추세의 기본적인 저항을 두고 변곡점을 만들 생각인지 아니면 지지력 확보를 하고 싸워줄 생각인지 오전 중에 좀 가름함이 필요하다. 맞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얘네들 좀 복잡하다.
아직은 지지력이나 저항들이 아직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선은 2장 때 추가적인 그림을 보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이 있다면 위 구간 저항에서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눌린다면 아래 구간 반등 매수, 이렇게 전략을 꾸리는 것도 굉장히 유효해 보인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그림도 확인하고 매매 전략 꾸리시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도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들려드렸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환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륙 대부분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어제와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낮 동안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다만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후에 중북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면서 서울 5도, 대전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겠고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엔 강릉 8도, 속초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제주도는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광주 11도, 부산 대구 10도로 상대적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상의 풍랑특보와 함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